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디자인 좀 아시는 분이라면 천연 가죽의 부드러운 감성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립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 2588 2588이 왜 차우가 같냐고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왼쪽 오른쪽 차우가 완전 같은 대리운전 번호죠? 응답하라 응답하라 2588 2588 응답하라 2588.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표절 지적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나도 내 기억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전설을 작품지에서 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이 얘기는 표절 의혹이 불거진 소설가 신경숙 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밝힌 입장 내용입니다. 한 작가를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단 전체로의 문제로까지 지금 번져가는 모양새인데요. 어제 한국작가회의와 문화연대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짚어야 봐야 할 점 좀 정리해보죠. 어제 토론회에 신경숙 작가 표절 국면에서의 문학 권력의 문제를 주제로 발제를 한 문학평론가시죠. 중앙대학교 오창은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이 문제 불거졌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처음 들었었을 때 느낌은 그것이었습니다. 이거 왜 다시 나왔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다시 나왔지? 이미 예. 처음 접했었을 때 이거 옛날 얘기야? 아니면 새롭게 등장한 다른 얘기야? 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1999년, 2000년 즈음에 평론가들을 중심으로 상공문학에서 굉장히 강하게 문제 제기됐던 형태였는데요. 예.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다시 등장한 건데 일종의 덮여졌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한 걸로 이제 그 주변에서 내지는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15년 전에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그때는 덮여졌다가 왜 지금은 이게 불거지죠? 그래서 저는 이게 분명히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 문학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신경숙 작가 개인의 문제를 따질 건 따지고 또 한국 문학의 문제로서 따져야 될 부분들은 따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당시에는 정문순 평론가, 박철아 평론가, 김명인 평론가 이런 평론가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출판 시스템으로 간 거죠. 문학동네라든지 내지는 당시에 이제 문학동네가 주도를 했으니까 그런 출판 시스템 속에서 계속 작가를 출판이 이루어지고 또 작가를 대형 작가로 키우는 이런 상찬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 문제 제기를 했던 평론가들의 문제 제기가 덮여버린 거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소위 말하는 출판계나 문학계에 있어서의 권력화 현상이라는 거요. 이게 권력화 그리고 자본화 현상이라는 게 이게 이런 현상이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더하면 더하지 덜어지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15년 전 상황보다 지금 상황이 사실 덮을 수 있다라면 더 쉽게 덮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었나요? 덮은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표절이라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했었을 때 일종의 한국 문학 내에서는 이 창작이라는 독특한 특성하고 연관돼서 표절을 정확하게 짚어내거나 내지는 논의할 수 있는 틀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게 사법적 판단으로 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 문학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그 제도 밖에서 이윤준 작가가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리고 누적되어 있던 문제였던 만큼 작가들이나 내지는 한국 사회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된 거죠.
예, 누적돼 있는 문제다. 이게 신경숙 작가의 표절이 누적돼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한국 문학 제도의 문제점이 누적돼 있었다는 거죠. 문학계의 문제점, 제도라고 예. 말씀하시는데 뭐 문학에 무슨 제도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대로 보는데요. 예. 일종의 출판 시스템 자체가 갖고 있는 문학 출판 시스템이 갖고 있는 내부적 작동 메커니즘이죠. 저는 이제 그걸 제도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 속에서 권력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요, 신경숙 씨가 이제 엿새 만에 직접 입을 열지 않았습니까? 조금 늦었어요, 이분도. 늦긴 했지만 본인이 입장 표명을 했다는 거 이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본인이 이제 사과 표명을 한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그나마 다행인데 이 답변에 대해서 그 미진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어떤 생각을 부분이요? 하고 있고요. 신경숙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국을 읽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예. 하지만 정황상으로 봤었을 때 표절을 문제제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기억이나 본인의 기억이나 신념 속에서는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증거가 있고 또 맥락이 그러하고 상황이 그러하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은 본인은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맥락으로 얘기가 됐고 또 그러면서도 사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분열돼 있는 형태의 사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은 말이에요. 신경숙 씨 본인은 우국은 아무리 기억을 뒤적여 봐도 안 읽은 것 같은데 지금은 내 기억을 믿지 못하겠어요. 어떤 작품을 반쯤 읽다 말고 이건 전에 읽은 작품이구나 하는 식이니까 어떤 영화는 끝까지 다 본 후에야 이거 본 영화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납득할 수 있는 얘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평론가로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 1995년도에 신경숙 작가가 아름다운 그늘이라는 수페이지 산문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처음에 본인이 문학을 하기로 결심했었을 때의 얘기를 고백을 한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본인은 그 문학 수련을 작가들의 작품을 그대로 베껴쓰면서 훈련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서정인의 강이라든지 김승옥의 무진기행, 모정예의 중국인 거리 이런 작품들을 그대로 전체를 베꼈다. 그러면서 그 내밀한 문장들 내지는 그 내밀한 이야기들이 내게로 오는 느낌을 받았었고 그것들이 내 문학의 자산이 된다라는 취지의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신경숙 작가가 문학 훈련을 했던 일련의 과정과 연관해서 보면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분명히 문장이 동일하고 단락 유사하다면 그거는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표절이 맞습니다. 오 교수님, 근데 말이에요. 이 문제가 됐던 그 전설이라는 책이죠, 이거 이외에도 지금 기차는 7시에 떠나네, 작별 인사, 그리고 엄마를 부탁해, 뭐 이런 것들도 표절 의혹이 있어요, 지금? 예, 저도 동일한 맥락에서 아까 제가 산문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그늘 이런 산문집에서 얘기했던 베껴쓰기의 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식의 문학적 표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신경숙은 자기 기억이나 신념이나 내지는 자기가 문학을 해왔던 방법 속에서 비추어봤었을 때 이거를 표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내지는 자기 신념, 자기 문학의 근거로 봤었을 때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오 교수님 보실 때에는 지금 또 다른 표절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기차는 7시에 떠나네, 작별 인사, 엄마를 부탁해 이런 것들 표절이라고 보시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표절 의혹 제기할 법합니다. 오 교수님도 표절 의혹 제기하세요? 네, 표절 의혹 제기될 법하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거는 거의 그대로 따라가는데요. 뭘 따라가요? 신경숙 작가가 얘기했던 어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다라는 법하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게 표절로서 제기되고
토의돼야 할 충분한 그 맥락이 있고 논의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뭐 제목도 좀 그렇대요. 무거운 새의 발자국, 풍금이 있던 자리. 이 1990년대 초반에 쓴 단편 소설 제목이 시 구절에서 따왔다는 얘기도 있는 모양이에요. 맞습니까? 이런 것들을 따왔었을 때 지금의 그 문단계의 흐름 속에서는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어디서 가져왔다라든지 어디서 착상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맞아요. 네. 당시에도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가가 감각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표기해주거나 내지는 고마움을 표시한다든지 하는 행위가 있었어야 맞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어제 토론회에서 신경숙 표절 사건으로 민낯을 드러낸 것은 한국 문학의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문학 제도라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것에 문제 지적을 하신 건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비평가들의 책임이 크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예, 이게 그러니까 한국 현재 문학적 질서와 뭐 아까 얘기했던 문학 권력 문제와 연관돼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한국 문학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대형 문학 출판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학동네라든지, 내지는 창비라든지, 내지는 문학과 지성사라든지 이런 대형 출판사들인데요. 이 대형 출판사들 문학 쪽의 대형 출판사들이죠. 매체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간지들이죠. 문학과 사회라든지 창작과 비평이라든지 문학동네라든지. 그런데 이 매체에서 그 문학의 작가가 등단하는 것들, 작품을 창작하고 게재할 수 있는 지면을 제공하는 것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들, 문학상을 수여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권위와 실질적인 힘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문단 질서가 고착화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계급화 현상이죠. 작가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유로운, 뭐 제도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내지는 상상력에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그러는데 이 질서가 고착돼 있는 상태 속에서 작가는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경숙 씨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신경숙 씨 다시 입장 표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미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부분은 신경숙 씨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독자들과 내지는 뭐 한국 사회에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뭐 이런 건 예단이지만 신경숙 작가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속에서 상당히 좀 그 곤란한 처지에 처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이게 명랑하거나 이렇게 쾌활하거나 내지는 굉장히 밝은 성격의 작가가 아니고 조금은 좀 폐쇄적이고 내성적이다. 내성적인 작가여서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용기를 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하는 게 문제 해결에 중요한 어떤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학평론가시죠. 중앙대학교 오창은 교수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최근 경북 경산의 한 전문대학에서 동급생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무려 나흘 동안이나 감금을 당하고 심지어는 집단 폭행과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하는데요. 고문 수준의 폭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상 학생들에게서 일어났다는데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하는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게 대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폭행을 합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뭐 폭행의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좀 너무 상세한 것 같은데요. 방에다 일단 가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5세 정도를 감금을 시켜놓고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5명이 돌아가면서 이제 무릎을 꿇린 채 테이프로 양팔을 묶고
아이들이 도구를 이용해서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옷걸이를 이제 이용을 해서 옷걸이가 뭐 상당히 딱딱한 이제 나무 재질로 돼 있으니까 그것으로 팔과 온몸을 이제 때려서 멍이 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피해자 아이가 이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물에 적신 수건을 입에 물려놓고서는 이제 폭행을 계속했던 거죠. 화장실도 보내지 않고 계속 한 자리에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대체? 글쎄요. 이게 지금 상당 부분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폭력 사건의 뭐 그 젊은 친구들의 폭력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 여러 명이 5명이 몰아서 한 사람을 폭행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정상적인 수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폭행이 일어난 그 장소가 기숙사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 기숙사도 여전히 학교의 뭐 어떤 장소이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틀림없이 존재하죠. 근데 이게 지금 돈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이유는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치킨값 6만 원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보이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냥 그 애들이 주장하는 이제 이유일 뿐 사실은 며칠에 걸쳐서 감금을 시켜놓고 돌아가면서 폭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폭행을 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범상한 일반인들의 싸움 같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피해 학생은 그러면 뭐 이게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심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 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네, 지금 뭐 피해 학생은 워낙 또 좀 일반 청년들보다는 약간 취약성이 있는 학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는 성추행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명 앞에서 수치심을 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장기간 동안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겠나. 그게 의심이 될 정도로 지금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집단 폭행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집단 폭행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뭐 일반적인 폭행 양상보다 조금 더 이 강도가 세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정도의 잔악성을 보인다라는 것은 사실상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만일 한 사람이 누구를 네. 감금해놓고 장기간 동안 이렇게 잔혹행위를 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그 사람 개인의 특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는 5명이 돌아가면서 폭행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지금 이 폭행을 한 방식이 무릎을 꿇게 하고 입에다가 수건을 물려놓고서는 그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사망에 이르지 않을 그 치명상이 일어나지 않을 부분만 골라가면서 이제 폭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폭력에 대하여 굉장히 이해도가 높은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폭행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뭐 청년들 사이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이기보다는 좀 더 이제 조직 뭐 폭력에 가까운 이런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이 사람들은 아마도 그 전에도 폭력과 연루된 경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그 지금 경찰이 가해 학생들 수사 중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사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처음에는 이제 가해 학생 중에 한 명이 모두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으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거든요. 집단 폭행이 아니다. 한 네, 학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조사를 하고 보니까 가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거의 5명에 이르고 그리고는 이 아이를 하루가 아니라 뭐 며칠에 걸쳐서 기숙사에다 감금해놓고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집단 부분을 조사를 명확히 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연관성이 어떤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 지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만 동기도 제대로 밝혀질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된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이호정 씨, MG 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한결같이 당신만 바라봐주고 애인같이 당신만 사랑해주고 가족처럼 늘 당신 곁에 있어주는 아, 오직 나만 바라봐주는? 맞아요. MG 새마을금고는 당신만 바라보는 당신바라기 금융이에요. MG 새마을금고.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디자인 좀 아시는 분이라면 천연 가죽의 부드러운 감성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립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차 조심, 길 조심. 조심할 게 와 이래 많노. 조심할 게 참 많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위해 삼성화재가 안전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곧 모두의 희망이니까요.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당신의 새 협주곡은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의사의 최면 치료는 좌절한 작곡가에게 힘을 주었고, 그렇게 탄생한 이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예, 오늘 날씨 굉장히 화창합니다. 근데 이 뭐 장마가 시작됐다 그러고 금요일부터는 중부까지 전국에 비가 내린다고 하죠. 근데 어쨌든 화창한 날씨에 걸맞게 교통도 뻥 뚫렸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8시 33분 09초 지나고 있는데요.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화창한 날씨와는 다르게 교통 상황은 좋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사고 여파를 받는 곳이 생겼는데요. 이 노들로 이용해서 강서쪽으로 이동하는데 여의 2교 부근 하위차로에서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는 전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위차로가 막혀있다 보니까 이 뒤쪽으로 정체가 상당히 심한 편인데요. 여의 상류 나들목에서 여의 하류 나들목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가 되고 있고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옆으로 가는 올림픽대로의 소통 상황이 좋은 편인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올림픽대교에서 성수대교, 다시 반포대교 부근, 또 한강대교 부근에서만 주춤합니다. 반대편 강동쪽으로 가는 길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다시 여의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 강변북로도 비슷하게 정체가 되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데도 천호대교에서 청담대교,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전 시간과 비슷하게 밀립니다. 오늘 동부간선도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수락지하차도부터 성동교까지 거의 전 구간에서 밀린다고 보셔야겠고요. 의정부 쪽으로 가는데도 월계 1교부터 수락지하차도까지 정체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러시아가 2018년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경제 위기 때문에 월드컵 예산을 삭감했다 그래요. 예? 이거 그렇습니다. 그럼 뭐 제대로 굴러갈 수 있나요? 이 러시아가 이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죠. 확실히 좀 살림이 좀 어려운가 봅니다. 이 월드컵 예산을 5억 4천만 달러나 삭감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예산 삭감하고 관련해서 FIFA가 이 전반적인 인프라 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이 말은 이 5억 4천만 달러 삭감을 해도 이 월드컵 개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좀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교하자면은 이 IOC가 지난해 말에 올림픽 개최국의 이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올림픽 개혁안 아젠다 2020을 발표했었죠. 이 FIFA가 지금 이 부패와 비리 스캔들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 FIFA가 완전히 이 환골 탈퇴해서 이 월드컵의 새로운 비전, 그러니까 이 그동안의 대규모 물량이나 규모 위주의 스펙터클 월드컵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실속과 실용 위주의 월드컵이라는 이 새로운 좀 비전을 제시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요, 케냐의 마라톤 선수죠, 에르페 선수가 어제 입국을 했는데 우리나라 뭐 귀화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케냐의 마라토너 에르페 선수인데요. 이 한국 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충남 청양군 체육회하고 입단 계약을 맺었고요. 이 내일 입단식을 가진 뒤에 다시 케냐로 돌아갔다가 10월에 다시 와서 이제 귀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에르페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열린 대회에만 그동안 4차례 참가해서 모두 4번 우승했던 선수이거든요. 이 2012년에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이 2시간 5분 37초로 대회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는 마라토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그 2012년에 도핑 테스트에 적발이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에르페 선수가 2012년에 도핑 테스트에 적발이 돼서 2년 출제 정지 처분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징계는 올해 1월에 만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한체육회 규정에 보면은 이 도핑으로 징계받은 선수는 징계 해지 후에 3년이 지나야지 대표 선수로 뛸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년 리우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에르페 선수가 내년에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또 다른 특혜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 귀화는 뭐 개인의 선택이라도 볼 수는 있지만 이 에르페 선수를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을 따내기 위해서 이 규정까지 바꾸거나 특혜까지 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벌써 내년에 올림픽인가요? 예, 내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이 벌써 열립니다. 내년이구나. 야, 시간 참 참 빠르네요. 빠르죠. 예. 프로야구에선 삼성이 롯데를 크게 이기고 선두로 복귀했다 그러는데, 이승엽 선수 말이에요. 예? 장외 홈런까지 쳤어요? 예, 어제 이승엽 선수가 홈런 1개 포함해서 4타수 4안타로 맹활약했는데, 이 홈런이 그냥 홈런이라고 설명드리기엔 좀 많이 부족합니다. 보통 선수들이 홈런 치면 한 110m에서 120m 정도의 비거리거든요. 근데 어제 이승엽 선수의 홈런은 140m짜리였습니다. 초대형 홈런이죠. 이 사직구장에서 경기가 있었는데 사직구장은 그냥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장외 홈런이었고요. 이 삼성이 21개 안타 21개를 몰아치면서 롯데를 12대4로 크게 이기고 선두로 복귀했습니다. 예, 기아도 3연승 달렸죠, 그죠? 예, 기아도 어제 이범호 선수가 이 4타수 2안타에다가 연타석 홈런을 치면서 기아가 혼자 다 했네. 7대4로 예, 그렇습니다. 7대4로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프로야구도 있고 좀 있으면 유니버시아드도 있고, 그러니까 할 일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예, 역사의 눈으로 뉴스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문제연구소 교수이신 전우용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일이 6.25예요, 6.25. 그죠? 예. 전 박사님 6.25에 대해서 당연히 모르시고, 저도 모르고, 그죠? 뭐, 안다는 기준에 따라서 겪어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우리가 겪어봤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이가 꽤 되는 셈이죠. 사실 그렇죠. 이제는 그죠? 예. 뭐 이제 80 되신 분들이야 좀 철 있는 눈으로 6.25를 보셨겠죠. 예. 근데 이 6.25 뭐 이게 뭐 그 우리 근대사에 씻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예? 사실 이 6.25라고 얘기한 동족 상잔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동난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 박사님 동난이라고 따진다면 이게 같은 민족끼리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는 건 아니고요. 동자가 아니요? 같을 동자가 아니라 움직일 동자입니다. 움직일 동자예요? 예. 근데 이게 많이 말이에요. 동족 상잔, 민족 상잔이라고 그랬을 때는 따지고 보면 삼국시대에서 백제신라 고구려 싸우는 것도 예? 동족 상잔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은 아니죠.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닌데 그죠? 이제 그 아까 동난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외국에서는 이걸 뭐 톱질 전쟁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해요. 톱질 전쟁? 예. 뭘 톱질했어요? 전쟁이 처음에 이제 북한군이 낙동강 전선을 빼고는 전체 한반도를 점령했다가 또 우리 국군이 북진하면서는 압록강 연안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전역을 위아래로 쓸고 지나간 단기간 사이에 그런 전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선 일대에서만 전쟁이 벌어졌던 삼국 통일전쟁과는 달리 이 전쟁은 이제 남북 전체를 완전히 한반도 전역을 거의 휩쓸어가면서 또 거기다 초현대식 당시로서는 첨단 무기들이 동원되어서 엄청난 살상력을 보였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민족 내부의 전쟁이다, 내전이다라고 하는 면에서 보자면 역사상 처음은 아닌데 전쟁의 파괴력과 살상력 또 그 이후에 매스미디어라든가 이제 국가의 통제 동원 장치들 이런 걸 함께 고려해 보자면 그것이 미친 영향이 대단히 좀 심층적이고 깊었다. 그 과거의 어떤 전쟁보다 더구나 다른 전쟁들 우리가 이제 삼국 통일 전쟁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이제 그 결과는 나는데 그건 오히려 분단과 상호 적대감의 심화라고 하는 부정적인 면을 더 나았기 때문에 좀 답답한 이제 우리 역사적 현장이었던 거죠. 지금 박사님이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 칼 폰 클라우스위츠라는 그 사람이 있죠. 폼 크리기의 전쟁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근대전에 대해서 쓸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나폴레옹 전쟁 참전하면서 근대전이라는 게 정말 국가의 모든 이 힘을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싸우는 것 이게 이제 근대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 전쟁이 이제 바로 그런 전쟁이었다. 그렇죠. 근대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실은 총력전이라는 말을 다시 이제 잘 쓰죠. 이제 민간과 전방과 후방의 구분이 없고 전투요원과 민간인 구분이 사실 좀 모호한 그런 전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이 전쟁 때는 말이에요. 전쟁 때는 제가 볼 때에는 예나 지금이나 그 우리 삼국시대 뭐 임진왜란 뭐 병자호란 뭐 한국전쟁 이렇게 전쟁하면은 이게 이제 옛날에 위생 상태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사상자들을 제대로 추리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병이 많이 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가뭄, 기근, 역병이 세트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전쟁도 이게 역병하고는 질병하고는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군 요원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총력전 체제에서는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역사상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의학사 쪽에서는 역사상 전투 중 사망자, 그러니까 이제 총에 맞거나 칼에 찔린 사망자 말고 전투 중 사망자보다 전투 중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적었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 중에도 전투 중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언제나 많았다는 거예요. 총 맞아 죽는 것보다 병 걸려 죽는 사람이 더 많았는데 이거죠. 이제 그게 역전된 최초의 전쟁이 1905년의 러일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낙 이제 러일 전쟁은 이제 전투 중 사망자가 많았던 데다가 그때쯤 돼서야 전투 중 감염에 대해서 좀 효과적인 예방법이나 치료법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 이 질병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전쟁에 반드시 따라다니는 그런 현상이고요. 게다가 민간 사회에서는 이제 모든 좀 그 가용한 물자를 전쟁에 우선 동원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물자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당연히 이게 기근과 영양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게 민간인 사회의 또 이제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이런 결과를 낳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전쟁 때 전염병이 더 많이 돌았군요. 그거 당연한 일이죠. 한국 전쟁 때도 그랬겠죠. 그러면요, 당연히 그랬죠. 특히 이제 그게 뭐 워낙 병이 많이 돌다 보니까
한동안 이제 저 공산군 측에서는 이제 그 미군 측에서 세균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펴기도 하고 그랬었죠. 실제로 뭐 당시 여기 왔던 이제 미군 의료진들의 이제 회고나 기록을 보면 한국 전쟁 중에 한반도는 질병의 전시장이었다. 여러 가지 질병과 부상 다 마찬가지죠. 뭐 한국인들이 예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폭탄으로 인한 폭탄 맞아본 적 없거든요. 예, 그렇죠. 6.25 이전에 한국 사람 폭탄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기회가 없었죠. 예, 폭탄으로 인한 복합골절, 레이팜탄으로 인한 이제 복합화상 그리고 이제 뭐 전쟁 과정에서 이제 그 폭탄 공포로 인한 이제 정신과 질환들, 게다가 티푸스, 장티푸스, 말라리아, 콜레라, 뭐 장질부사라고 그랬죠. 그렇죠. 장티푸스 옛날에. 네. 특히 이제 1951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좀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하는 병이 이제 전선에 돌았고요. 그 병으로 이제 미군과 한국군, 유엔군 포함해서 한 3,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유행성 출혈 때문에. 예, 그게 메르스와 비슷한 그런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한 지금도 있잖아요. 있죠. 예, 있는데 여름에 나타나든가 그렇게. 예, 그게 이제 1976년에 가서야 우리 한국 의학자 이호왕 씨에 의해서 바이러스의 정체가 밝혀져서 이제 우리가 메르스 바이러스 그럼 중동 바이러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 바이러스 이름은 이제 한탄강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한탄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유행성 출혈이 한탄 그렇죠. 바이러스다. 예, 예. 그래서 그건 뭐 한탄강에 서식하는 이제 들쥐의 일종인 줄쥐라고 하는 곳에서 이걸 이제 찾아내서 이제 한국인이 발견하고 이제 한국 땅을 이름으로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생긴 거죠. 사실 이런 거는 이름 붙이는 게 별로 안 좋은데 우리 이름 붙이는 거 말이에요. 어쨌거나 뭐 한국인 학자가 찾아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학적 성과였죠. 예.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전쟁이라는 거 군대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정책에서 그러거든요. War of Kings, 왕들의 전쟁에서 War of Nations, 이 국가 간의 전쟁으로 바뀌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소위 말해서 행정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도 옛날에는 왕의 개인 금고를 지키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게 행정이 조금 넓어지는 계기가 이제 군대. 상비군이 딱 생기면서 입혀주고 재워주고 무기 줘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행정의 개념이 좀 넓어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군대 말이에요. 군대. War of Nations. 이 국가들의 전쟁에서의 군대라는 거 여기 이제 바뀌면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국 전쟁이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War of Kings에서 War of Nations를 경험하게 된 것이 한국 전쟁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조금 이제 유럽사하고 우리 역사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우리 경우에는 이제 이미 임진왜란 겪으면서 상비군대라고 하는 것들이 생겼었고요. 뭐 전쟁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실제 일제강점기에 이제 징병제 실시 또 1903년 징병제 실시 계획만 있었죠. 일제강점기에는 좀 징병제가 실시되면서 일부만 좀 끌려간 적이 있었고, 근데 특히 식민지 이제 피압방 민족인 입장에서는 처지에서는 사실은 무기를 줄 수가 없었죠. 아주 이제 막 일본이 그렇죠. 일본이 막바지에 다 급하니까 끌고 갔던 것이고 그래서 군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제 낯선 경험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군대 뭐 오브 네이션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굳이 군대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국민으로서 왕이 아니라 이제 자기 나라에 대해서 애국심과 이제 소속감을 갖는 국민으로서 사람들을 좀 이렇게 가르치고 만들어내는 기관이 이제 학교라든가 뭐 다른 기관들이 있었죠. 그런데 해방 직후 상황에서 보자면 한국인들 중에 반 이상이 초등학교도 못 가는 상황이었고요. 아, 그때 그랬어요. 그렇죠. 의무교육 실시가 이제 48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제강점기에는 뭐 20% 미만이었고요. 문맹률이 높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 문맹률은 80% 이상이었습니다. 한글 겨우 깨치는 정도를 문맹이라고 친다면 대부분의 문서가 이제 국한문 혼용으로 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학교 교육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급하니까 이제 총력전으로 모든 젊은 남성들이 군대로 가게 되고 그 군대에서 비로소 한글, 지도 보는 법, 앞으로 나란히 좌우로 벌려 발 맞추어가 같은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 지금은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들을 그때 가서 배울 수 있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은 이제 국민 또 이제
국가의 군대를 만드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자 근대인 어떻게 보면 현대인을 만드는 역할을 군대가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징집제가 되려면 동원 체제를 잘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이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뭐 이것을 꼭 동원 체제라고 보기는 힘듭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제 말기에 한국인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미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70년대 기억하실 겁니다. 반상회라고. 그 기원이 1941년 2년에 애국반상회라고 하는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주민등록 시스템은 아니지만 이제 주소지 확인 시스템하고 나이 그 사람 확인하는 시스템들 민족부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민족부 다 관리가 돼 있었고요. 특히 이제 비상시에 만약에 이제 미군이나 이제 한반도 상륙했을 경우에 평소 반일적인 사람들을 이제 미리 감시하다가 예비 검속하다가 뭐 필요하면 이제 사전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국민정신 총동원 무슨 보도연맹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그게 국민보도연맹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동원 및 감시 체제는 일제 말에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기는 어렵지 않았던 거죠. 그 체제가 무너진 건 아니니까. 그 뭐 통행증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전쟁 때. 처음에 이제 그 전쟁이 났을 때 이게 미군이 이제 들어와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피난민들이 막 몰려오는데 이게 다 같은 민족이니까 저게 피난민인지 빨치산인지 뭐 그 변장한 북한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좀 오해에 의한 좀 피해들이 좀 있었고요. 그걸 좀 막기 위해서 이제 통행증 또는 피난민증 또 때로는 예방접종증 이런 것들을 수시로 부여해서 그게 있는 사람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통행증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피난민증이나 예방접종증 이런 걸로 이제 대체를 예방접종을 했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특히 이제 이 피난민대에서 제일 위험한 거는 이제 지금도 접촉이잖아요. 메르스도 접촉이지만 피난민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바이러스에 접촉되고 감염되면 이제 전투력의 상실이 있고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이게 지나다니는 곳마다 예방접종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면 뭐 예방주사를 맞고도 또 맞아야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고. 예방주사 자꾸 맞으면 그거 진짜 병 걸리는데. 실제로 그 한국인들에게 한 8, 90년대까지 가장 좀 많았던 병이 이제 간염이지 않습니까? 이 간염 바이러스 옮게 된 계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6.25 전쟁 중에 소독하지 않은 주사기가 별로 없으니까 주사기 한테를 여러 사람한테 접종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 사람 찔렀던 거 저 사람 또 찔르고 이런 거죠. 그 과정에서 옮은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간염이 그래서 그게 좀 더 한국인에게 굉장히 퍼졌던 거죠. 퍼지게 되는 거구나. 아유, 이 한국 전쟁에 대한 그 흔적이 굉장히 많네요. 예, 진짜 그 흔적들이 많은데 어쨌든 지금 나이 든 세대들은 다 기억하겠지만 뭐 우리도 나이 든 세대지만 기억을 합니다만 그 젊은 세대들은 이 한국 전쟁 6.25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알지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진 않을 겁니다. 사실 근대 국가의 전쟁으로서만 이제 총력전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서도 굉장히 많이 힘을 기울이거든요. 아니 어제 뭐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것도 구분 못하는 젊은 애들이 많다고 그 여론조사 나와서. 저런가 왜 나오냐면 애들이 전쟁의 성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한자를 모르는 거죠. 한자는 진짜 몰라요. 남침이 이제 남쪽으로 침략했다는 거냐, 남쪽에서 침략했다는 거냐 이걸 해석을 못해서 그렇게 엇갈리는 대답이 나오는 거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아이들이 북침이라는 말을 북한이 침략해 온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서 그렇게 대답했다 하는 게 대부분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다행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억은 뭐 학교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 왔고 또 부모 세대에서 자식들도 전승되는 기억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억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가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한자를 모르는 젊은 사람들. 근데 그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정치한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그 정치한 사람들은 어려운 고사성어를 많이 써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시죠. 전우용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2플러스 제로 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폰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 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 폰을 부담 없이 갖는 U+ 제로 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쇼핑 얼마나 하세요? 여금 백화점 음써. 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쇼핑이죠. 롯데 올마이 쇼핑 카드라면 전국이 다 쇼핑이다. 쇼핑이 다 할인이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쇼핑은 다 할인. 롯데 올마이 쇼핑 카드. 전월 실적 조건 및 할인 한도 홈페이지 참조.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희망을 갖는 그런 하루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